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1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봄철 주택 판매 시즌을 앞두고 강세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전미 중개인연합회는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6.1% 증가하며 전문가 예상치인 503만 건도 크게 웃돈 519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519만 건은 지난 2013년 9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은 올 1분기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이 주당 42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주당 40센트를 소폭 웃돈 결과였습니다. 반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35억 4천만 달러를 나타내 시장 전망치인 35억 6천만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달러 강세가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에 공급할 수 있는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를 15억 유로 증액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CB가 화상회의를 열고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를 755억 유로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국제채권단과 협상 난항으로 재정에 현금이 고갈되곤 있지만 4월분 연금과 공무원 임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카드 시장을 외국 업체에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내외 업체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신청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대형 카드사와 한국계를 포함한 외국계 은행은 중국에서 신용카드 발급과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바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주택지표가 잘 나오고 기업의 이익도 호조세를 띠면서 간밤 뉴욕 증시의 모습은 괜찮았죠. 3대 지수 모두 마대 지수를 확실하게 챙겨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3월달 기존 주택 매매는요. 연일 519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8개월 내 최대치였다고 하는데요. 전달보다도 6% 이상이나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이 봄철 수요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이전부터 활기를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습니다. 보잉,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의 실적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요. 물론 장이 끝나고 나서 SNS 업체인 페이스북의 실적은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특별히 매출이 그러했는데요. 역시 우려했던 부분, 강달러에 따른 매출의 어떤 예상치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약간의 실망감을 자아냈습니다.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페이스북의 주가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 나타났다는 점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지표 이익 호재 특별히 장 막판의 상승 탄력이 강화되면서 뒷심을 보여 굳히게 들어간 뉴욕 증시입니다. 마감 지수 살펴보시죠. 네,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500 모두 다 0.45%씩 오른 밤이었습니다. 다우가 이제 18,000선을 다시 한번 챙겨왔고요. 나스닥도 이제 5,000선에 완전히 굳히게 들어갔습니다.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5,035선까지 올라왔었는데요. S&P 500도 다시 한번 2,100선을 돌파시킨 간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럽도 이어서 보실까요? 네, 유럽은 일단 프랑스만 오르면서 독일과 영국은 빠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제히 오르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독일과 영국은 0.6%, 5%씩 나란히 빠졌고 프랑스 까크 30 정도만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어떤 시각이 조금 혼전된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은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ECB가 그리스의 긴급 유동성 지원, 돈 지원하는 그 규모 자체를 55억 유로 정도 더 확대해서 지원을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호재였는데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24일, 25일 양일간 열릴 이번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가 새 경제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 별거 나올 게 없겠다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유럽은 혼조세를, 뉴욕 증시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장중에 급락하고 겨우겨우 700선을 지켰던 코스닥. 잠시 후에 코스닥 급락세를 진단해 보려 합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간부터 가져볼까요? 오늘은 명지대학교에 계시는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4일, 25일 양일간 열리게 될 유로그룹 회의에서 과연 그리스 국제 채권단과의 어떤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구제금융 72억 유로가 지급될지가 관건인데 점차적으로 개혁안 시한이 약간 연기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네요. 예, 심지어 한 7월까지도 그렇게 연기될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아마도 이번 협상에서, 24일 협상에서 그리스가 그 개혁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면 그냥 서로 간에 결렬되는 그런 예상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별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지금 어떤 유로존에서는 채권 국가에서는 개혁안 시한을 부과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그리스를 또 자극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채권 국가로서는 또 울며 겨자 먹기긴 하지만 또 양보를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또 추가적인 어떤 자본 공급까지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리스가 채무국가긴 하지만은 지금 이와 같이 디폴트를 앞둔 상황에서는 디폴트를 냈을 경우에 자신의 어떤 피해도 있겠지만은 상대 채권국가의 피해도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협상력의 그런 어떤 주도권을 오히려 채권국가보다는 이 그리스가 갖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꽤 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인 어떤 게임의 원칙상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협상이 잘 안 된다기보다는 아마도 채권국가가 어느 정도는 좀 양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시한을 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제 채권단한테 불리하고 키는 지금 그리스가 쥐고 있는 만큼 개혁안을 언제까지 제출해라라는 데드라인은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실제 디폴트는 이번에 돈을 못 받아도 약간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7월 달 말이 될 거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 중간에 현금은 어떤 식으로 충당하게 될까요? 특별히 그리스로서는 그렇게 현금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불 능력은 지금 그렇게 없어 보이고요. 그나마 이 그리스 내부적으로 뭔가 이런 어떤 외부적 유동성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은 최대한 모아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기타 또 이번 협상에서도 어떤 추가 어떤 지원에 대한 그런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ECB나 IMF가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또 채무 유예를 좀 부분적으로라도 좀 해서 허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외에는 그리스가 중간에 이렇게 어떤 국제적인 유동성을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좀 대처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혹시 72억 유로를 당장 받지는 못해도 ECB가 하는 긴급 유동성 지원이라고 하는 ELA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 유동성으로 버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아닌 게 아니라 간밤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ECB가 그리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의 한도를 55억 유로 정도 더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로서는 약간 더 숨통이 트이는 그런 뉴스가 되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서로 간에 경기를 대립하는 상태로 가서는 지금 ECB, IMF 그리고 채권국가 프랑스, 독일도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달래가면서 그냥 또 돈 또 추가로 줘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어떤 디폴트를 막으면서 또 자기네들의 어떤 채권도 상환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또 그쪽 채권국가 쪽에서도 좀 안 좋은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전략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채권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안 할 듯 하면서도 지원을 또 마지막 시한쯤에는 해주고 있고, 그리스 자체적으로도 현금을 또 충당을 하는 방법을 최근에 강구를 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지방 정부에 있는 돈들을 다 중앙에 있는 그 은행으로 다 입금을 시켜라라고 이전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4월달 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했더군요. 그리스 측이요. 예, 아마 그 연금 지급액하고 또 지금 IMF 상환액이 지금 상당히 좀 였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 채권 국가들은 그 어떤 연금 문제라든가 뭐 노동시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강도 개혁안을 계속 요구를 했었었는데, 하여튼 무엇보다 지금 가장 첫 번째로 큰 그 지출이 필요한 그 연금 문제에 있어서는 뭐 그리스 스스로는 뭐 이 정도는 지금 어떤 모아진 재원으로 일단 그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이 속보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교수님께 네. 해석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1분기 GDP 1년 전기 대비, 그러니까 1년 전보다는 2.4% 정도 성장했다고 하고요. 전 분기 대비보다는 0.8%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하향 전망도 잇따랐었고, 하는 세계 주요 기관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 성장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시선이었었는데,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교수님? 예, 지금 바로 전기 대비해서도, 네. 지금 어느 정도 좀 생각보다 좋은 성과인 것 같고요. 작년도 대비해서 그렇고요. 하여튼, 워낙 작년도가 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그런 시절인 것은 이제 분명하고, 지금 아마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게 주로 이제 유동성 장세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유동성 장세로 사실 버티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이고요. 주식시장 어느 정도는 이 실물보다는 조금 더 앞서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이 경기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확대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일단 0.8% 정도 확실히 상승을 했는데, 내수 특별히 건설 경기가 이 같은 호조세를 이끌었다, 이런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 얘기를 어느 정도 했는데요.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국유 기업, 이 전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바오딩 티앤웨이가 이자 지급을 못해서 결국 디폴트를 냈다고 하는데, 앞서서 제 기억으로는 무슨 인터넷 기업도 있었고요. 태양광 업체에도 디폴트를 냈었다 하는 소식이 있었었는데, 첫 국유 기업의 디폴트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죠. 네네. 일단 이 바오딩 텐웨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국유 기업으로서 이제 첫 번째의 디폴트가 되겠습니다. 변압기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결국 디폴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전에는 민간 기업이었었는데, 대체 에너지 분야의 상하이 차오르, 그리고 인터넷 클라우드, 이제 라이브, 인터넷 기업인 클라우드 라이브라는 이런 기업들이 디폴트가 있었었고요. 국유 기업으로는 처음이고,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지금 중국 정부는 일단은 이 시장에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어떤 도덕적 해이를 지금 크게 축소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각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어떤 위험 관리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노력을 이제 촉구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국유 기업들의 국영 기업들의 디폴트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편 이게 상당히 중국의 어떤 시장 원리를 더더욱 공고히 하고 좀 더 어떤 개방의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판단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바오딩 텐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최종적으로 이제 부도천이 될 것인가는 조금 또 약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모 회사가 구제금융을 통해서 구제를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상당히 크게 팽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기업들의 어떤 도미노 파산, 이것이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JP모건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국유 기업이 디폴트를 놔도록 기업이 놔둔 측면을 아주 좋게 봤던데요. 네, 지금 사회주의 국가하고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이 중국이 자본주의를 지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시장화라든가 어떤 개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떤 한편으로는 폐쇄적인 그런 경제, 그리고 또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경제를 운영을 하면서도 어떤 시장 또는 자본주의 원리를 추구를 하겠다 해서 사실 좀 상당히 좀 서로 간에 상충되는 그런 목표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국기업의 디폴트를 그야말로 시장 원리대로 그대로 시장에서 알아서 처리되게끔 놔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정부가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그런 어떤 진전된 이 경제 운영에 대한 어떤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어떤 시장 원리의 강화, 그리고 어떤 개방의 확대, 정부 개입의 축소라고 하는 것이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느 국가들이나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경제의 어떤 시장화, 이제는 속도 좀 붙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간밤에도요, 중국이 드디어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신용카드 시장을 해외 개방하기로 했다고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6월부터 개방 얘기가 있어요. 예, 확정이 됐다고요. 예, 6월부터 개방하겠다고 중국 국무원이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제 법 규정을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신용카드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중국 내부적인 결제 시스템에 외국계 기업들의 어떤 진입까지 이제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되겠는데요. 이 역시도 중국 정부 스스로는 지금까지 허용을 하지 않다가 WTO의 어떤 지적과 이제 강력한 그런 권고에 따라서 중국이 결국 신용카드 시장을 개방하게 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유니온페이라고 하는 기업의 속점은 끝나게 될 공산이 크고, 다른 국제적인 어떤 비자 카드라든가 마스터카드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어떤 신용카드 회사들의 중국 시장 진입에 굉장히 큰 눈독을 들이고 있고, 중국 경제도 지금 그냥 보통 우리가 G2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개방에 대한 압력도 있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도 개방을 선택해야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본 얘기해보죠. 일본이 3월 달에 깜짝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월간 단위로 무역 흑자가 난 거는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엔저 덕분에 수출 경기가 좋아진 그런 결과가 되겠죠. 니케 주가도 어제 15년 만에 종가상 2만 엔선을 뚫어냈습니다. 일본 주가보다도 무역 흑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 아베노믹스가 이제서야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엔화 발품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일본의 경기나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주가 상당히 좋은 양상이고요. 미국의 일본에서의 어떤 소비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아주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화 약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에 또 굉장히 또 이 긍정적인 또 급격한 그런 약세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심지어 작년에 한 9조 한 1,300억 엔 정도의 그런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지속적인 무역 적자였는데, 이번에 상당히 이 3월 달에 무역 수지가 2,000억 엔 이상으로, 흑자 상회하게 되면서, 상당히 지금 이 아베노믹스의 그런 효과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때문에 N1 환율도 지금 900원 선, 어제 우리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는 900원 선 붕괴 초읽기였는데 간밤 뉴욕 외환 시장에서 드디어 깨졌다고 합니다. 7년 내 최저치. 수출 여러 어떤 산업 구조상 경쟁 관계에서 민감도가 높은 게 일본 엔화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수출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환율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당국이 개입을 좀 할까요? 사실 엔저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이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엔화 방출 정책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이런 압박을 견디기가 당연히 어렵고요. 하여튼 좀 더 엔화 약세되는 방향으로, 워낙 강세되는 방향으로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좀 추가 하락도 계속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아직은 좀 정부가 좀 나서기는 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정부가 그렇게 나서니까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N1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서로 교환해서 나오는 그런 환율이 아니고, 이른바 재정 환율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도출되는 그런 환율이죠. 그러니까 $1 환율하고 N달러 환율을 갖고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런 환율인데, 지금 사실 어떤 국제 결제 통화가 엔화가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은 관행상 엔화
뭐 그 어떤 국제적인 무역 거래에서의 그런 어떤 그 결제 통화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외국 통화는 그 달러하고요. 그래서 지금 원 환율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원 달러 환율보다는 그 중요성은 뭐 훨씬 덜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N1 900원 선이 뉴욕 변화에서 살짝 깨지긴 했는데 여기서 곧바로 외환 당국이 뭐 크게 대놓고 개입은 없을 것 같다. 원엔 환율만큼 또 중요한 것이 원 달러 전체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 했네요. 유로존의 그리스 얘기, 중국 얘기, 일본 또 환율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좀 불안해요. 그죠? 지금 시장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또 코스닥의 급락도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좀 불안하다는 심리가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제가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아침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 자, 외국인 수급 계속 이어지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중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는지 두 가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 얘기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자, 제가 옷을 오늘요 좀 이상하게 입고 나왔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시장이 반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지 뭐 떨어질지 이제 의구심이 생긴 자리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기 위해서 옷으로 뭔가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반반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난 종목군들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안국약품이 전일 크게 급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커들이 일본하고 한국 시장에서 싹쓸이를 해간다. 드럭을 싹쓸이 해간다. 그걸 외신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와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가정 생필 의약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집에 두는 의약품들 있잖아요. 그죠? 소화제, 그 다음에 안약, 그 다음에 뭐 강동탕, 이런 것들 감기 걸렸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많이 쓰신 염색약, 이런 것들 꼭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약과 관계된 안국약품이 어제 가격 제한폭, 시장이 그래 흔들렸어도 이건 갑니다. 그죠? 소화제 관련된 일양약품, 이런 것들이 또 신고가, 어제도 신고가였고요. 신고가 만들었고, 쌍화탕, 강동제약, 이것도 어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동성제약도 최근에 보면 연모제 시장 때문에 그런지 잘 올라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요, 여전히 성장세 쪽에 있는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쏠립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최근에 강조드렸던 현대페인트가 좀 강하게 전일도 시장의 변동성에서는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초가 분위기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전일 좀 많이 하락했던 것이 어느 한쪽에서의 우려가 좀 섞여 나오면서 한쪽 창고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신과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신 내용은요, 제가 요걸 좀 뽑아왔어요. 이게 왜 나오죠? 이거 아닌데. 자, 제가 뽑았는데 이게 그 뒤쪽으로 갔는 모양. 요거입니다. 차이나 스피드업 솔라 드라이브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스피드업 솔라 드라이브 쪽,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 쪽에 스피드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이 태양광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 요 기사 내용에 보면요, 자, 중국의 바로 뉴욕 증시 상장 기업이죠. 중국 기업입니다. 트리나 솔라의 실적 개선, 그러니까 6천만 불 이상의 이제 그 적자였다가 전해죠. 그러니까 7천만 불 이상의 흑자로 또 바꿔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온실가스 목표치를 미국하고 협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중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트리나 솔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나 솔라의 실적 개선,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급성장을 의미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국은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차 쪽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광 있고요. 풍력,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풍력, 태양광 풍력 이쪽으로 지금 최근에 매수세가 좀 쏠릴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자꾸 눈길을 돌리고 있다. 온실가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감축 목표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이제 태양광 쪽은 이제 아직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돌아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공급량, 즉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급량에 대한 조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폴리실리콘 가격은 반드시 올라갈 것이고 그와 따라서 태양광 업체들도 이제 서서히 바닥을 짚고 턴할 수 있지 않느냐. 즉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바닥 국면에서 이제 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쪽인데 요 태양광 풍력 쪽에 조금 중국 진출 기업들 요걸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들이 박차를 가고 있는 태양광 솔라 드라이브 쪽으로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죠.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죠. 자, 이제 보면 요 얘기가 좀 오늘 전 눈에 제일 많이 띄던데요. 군인공제가 묻지마 투자로 300억을 날릴 판이다. 이 얘기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묻지마 투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묻지마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일단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막 따라붙는 게 있는데 전일 급락이 나올 때 보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이죠.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요 올라갈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저점에서 조금 힘들고 기다리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면 거기에 안전하게 타고 있는 것이 맞지, 위에서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에 여러분들의 돈을 함부로 배팅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바로 이제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여 년 불평등 족쇄버섯 미 협의후 우라늄 전홍축 가능. 자, 마크 리포트 주한 미 대사가 지금 있죠. 주미 대사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60년 동안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협정이 맺어진 단계인데, 자, 그러면 지금 원전 수출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파란불이 켜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원자력의 주권을 존중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미국 쪽에 그러니까 이제 수출 쪽도 굉장히 호조를 일 것이다.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도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한전 KPS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이제 다시 오늘 같은 날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들어갈 볼 만한 종목이지 않느냐. 그래서 한전 KPS만 딱 먼저 꼽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원자력에서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족쇄가 풀렸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원자력 산업 쪽에서의 성장성이 턴에서, 그러니까 이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죠.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전 기술 우리나라 좋은 편이거든요. 나쁜 편 아닙니다. 자, 가까운 일본만 해도 뭐 물론 해일이나 자연재해 때문이었습니다만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원전 사고 크게 없었습니다. 그죠? 큰 원전 사고는 이때까지 없었고, 그 위에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큰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없었어요. 그만큼 원자력 기술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요번에 이제 여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고요. 이분도 칠레 쪽에 의전장이죠. 이분이 나왔는데, 자, 요 사진을 보자는 게 아니고요. 5조 칠레 신재생에너지 시장 문 열었다. 결국 또 신재생에너지예요. 자, 태양광, 풍력, 이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을 문을 열었다. 이 얘기고요. EBS 문화 콘텐츠도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께서 중남미 순방을 하면서 지금 이런 이제 수출 쪽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경제 협력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8억 5천만 불의 대형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한국전력과 칠레 전력기업의 양해각서 MOU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또 신재생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점을 오늘 맞춘 것은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풍력, 태양광 쪽인데, 그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중국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개발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칠레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다 한전까지, 지금 한전 KPS까지, 그러니까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오늘 좋은 기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 에너지 관련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쭉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 얘기는 거의 신문에 도배된 얘기입니다. 그죠?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또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또 에너지죠. 전기차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2017년까지 44,000대를 보급한다. 자, 요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전일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던 종목이 있었는데요. 급등세 나오다가 쭉 밀렸죠.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바로 코디에스입니다. 그 코디에스가, 오늘도, 저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전기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충전 인프라에서 선두주자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요, 올해 여기 내용 보면 올해 1조 8천억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는 2017년까지 4조 6천억의 규모의 에너지 신시장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 감축과도 관계가 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 전기차에 대한 이제 보급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분명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개 핵심 기술을 선정을 했는데, 태양전지,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2차전지, 전력 IT, CCS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세요. 요 에너지 신산업 주요 추진 방안입니다. 여기에 전기 자동차가 2017년까지 44,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전기차 관련주들 미래차입니다. 어차피 이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 강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연에서 조금 더 상세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창원에서 강연을 하고요. 경남 창원 성산시 상남동에 위치해 있는 서울아동병원 2층 NH투자증권 에서 토요일 오후 2시죠.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남 쪽이죠. 창원, 진해, 김해, 그 다음에 진주, 이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셔서 좋은 얘기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반기 주도 섹터와 주도 업종, 주도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셔서 많이들 와주세요. 오시면 어떻게든 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제안 하나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 여전히 지속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선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물에서의 코스피 지속 매수하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해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기간 조정 국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다. 근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추세적으로 조금 불안한 자리에 와 있고, 두 번째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물론 맷집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태 문제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존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크게 올라가는 자리대라기보다는 여기서 올라가진 않더라도 기간 조정, 그렇다고 많이 떨어질 자리대도 아니에요. 기간 조정 국면은 좀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조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간 조정의 국면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어제 점심 먹고 시장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겠죠? 아예 어제 시장을 안 보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셨을 줄 압니다. 장중 급등하며 720선까지 터치했었던 코스닥이 어제 오후장 들어 급격하게 꺾여 5% 넘게 폭락을 했었는데요. 670선까지 밀렸다가 종가서로는 일단 700선을 지키기는 했습니다. 급락의 원인 전문가 시황의 신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에 계시는 이재광 이사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질문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짜 백수호를 팔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내추럴 엔도텍이 하한가를 간 게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이 속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 많이 올랐는데 딱히 조정을 안 보인 코스닥이 문제인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오늘 제가 워낙 또 잘생긴 얼굴입니다만 오늘은 좀 불량합니다. 왜냐면 어제 저희들도 장마감 이후에 회사에서도 비상대책회의를 해가지고요, 밤늦게까지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태가 좀 그런데요. 머리 좀 단장에 빗어야 되는데, 자, 참 시장이라는 게 이래서 무섭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 거의 오후장 들어서 점심 먹고 나서 종합지수 자체가 하한가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사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지금은 토요일날 장이 열립니다만 예전에는 토요일날 장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있어서 휴장했었어요. 1시간 동안. 11시 반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 휴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 종합지수 자체가 하한가라든지 하한가 근처까지 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선물시장에서 선물이 상한가 들어가고 하한가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그 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이후에는. 근데 어제 이거 지수가 하한가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아주 심한 공포감을 줬습니다. 물론 종가는 상당폭 낙폭을 만회하면서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700선을 지켜줬죠. 자,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전일 코스닥 시장의 급락 요인이 뭐냐? 자, 첫 번째,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회사가 하한가까지 급락을 했는데, 한참 요즘 TV 틀으면 저도 이제 가끔 홈쇼핑을 봅니다만, 홈쇼핑에서 아마 백수호가 전 쇼핑사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마치 무슨 큰 신약이나 되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서 판매를 하고 그랬거든요. 매출도 굉장히 좋았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의약 제품이나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회사의 주력 판매 종목 중에서 상품 중에서 한국소비자보건이 이 백수호가 가짜다 성분 분석을 의뢰해 보니까 이 성분이 상당폭 미비하다. 그리고 일부는 엉뚱한
제품이 들어가 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하한가까지 곤두박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백수호 논란은 앞서서 좀 제기는 됐었습니다. 백수호의 생산량이 한정적인데 이렇게 무한대로 이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두 업체가 아니고 많은 업체들이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 논란이 재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충격력 여파가 어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이 내추럴 엔터텍이 시가총액 그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저 밑에 뭐 100위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11위예요. 한때는 10위 안으로도 들어왔었죠. 11위 종목이다 보니까 이 여파가 크게 미친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 코스닥 시장이 진짜 여러분도 보시면 한번 코스닥 그 차트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마치 암흑에서 광명으로 딱 전환한 것처럼 지난해 12월 30일 날 납회를 하고 나서 올 1월 1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1월 1일 날도 장대 항봉으로서 1월 1일은 저 휴장이죠. 1월 2일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개장을 하고 나서 1.98% 거의 2%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리고 나서 1월 2일 개장일부터 지금까지 건 4개월 가까이 가파른 상승을 보였죠. 그때가 550포인트대였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제 고점이 얼마입니까? 720포인트까지. 무려 거의 200포인트 가까운 상승률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500포인트짜리가 700포인트까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과열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시점에서 좀 쉬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점에서 맞물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일부 같은 제약이나 바이오 업체들까지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회복했죠. 그래서 자 어제장에서의 코스닥 시장의 급락은 그동안 투자 심리 과열로 인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내추럴 엔터텍이라는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하한가 급락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이 강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조정을 사실은 굉장히 받고 싶었는데 내추럴 엔도텍발 시원한 조정이 한번 장중에 들어왔었고 종가상으로도 700선을 지키면서 괜찮은 종가로 마감을 지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어제 좀 요란스럽게 쉬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정 이후에 앞으로는 좀 괜찮다라고도 오히려 볼 수 있는지 과열 열기를 시키고요.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 오늘 또 하한가 갈 것 같거든요. 이를 비롯한 어제 같이 좀 무너졌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를 당초는 괜찮게 보셨었는데 이 장이 갈 때까지 간다 하셨었는데 어떻게 또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은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하고 다른 것이 그래서 이제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 코스닥 시장의 일부 종목군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오는 것이 체인지하는 시장을 바꾸는 것이 아주 한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겨온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중에 비해서 개인 투자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사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일제히 매도를 한 반면에 개인 투자가들만이 매수를 보였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전일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만 1,081억 원어치만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659억 원 매도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했죠. 416억 원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가들만에 의한 랠리가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종목의 하한가 급락은 일단 팔고부자식의 매도 심리가 가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그래도 지금 많은 투자들이 수익이 나인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난 상태에서 앞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려 조금만 흔들리면 어때요? 쉽게 매도하게 됩니다. 왜? 일단 먹었으면 챙기고 보자 하는 심리가 강하죠.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이 내추럴 엔터텍은 역시 오늘도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추럴 엔터텍을 갖고 계신 분은 어떠냐? 일단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도 드립니다. 그것은 투자뿐만 아니라 제가 직원들 증권에서 연수교육을 직원들 교육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횡보하다가 첫 상한가 치는 종목은 특히 유념해서 봐라. 특히 그동안 장기 횡봉을 모이다가 갭상승하면서 상한가 치는 종목은 이거는 추격 매수에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급격하게 하한가를 곤두박질 치는 종목이 있어요. 첫 하한가는 이거는 쫓아가면서 동반 매도에 가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상승하다가 하한가 친 종목은 또 그런데 횡보하다가 하한가 치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더 빨리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튼 이 내추럴 엔터텍의 그 진위 여부는 아직 판가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엔터텍도 어제 긴급 회사에서
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민형사 고소를 했죠. 그런 공시를 했습니다. 민형사 고소를 하겠다. 허문이 없다. 하지만 그 여파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차에 그쵸 뺨을 맞은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진위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내추럴엔터텍의 여파가 다른 종목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크다. 물론 이 코스닥 시장은 앞으로 철저한 종목 차별화, 선별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동안 덩달아 남들이 가니까 동달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선도에서 가지 못하고 뒤따라갔던 종목군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오늘도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끝난 코스닥 특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비자카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도 이번 달, 다음 달 초까지 어닝 시즌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도 기업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의 차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동반, 실적은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동반 하락했던 종목군들은 오늘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내추럴엔터텍 어제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야기시켰던 하나의 원인이 됐던 내추럴엔터텍이 오늘도 동시효과 하한가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여파로 인해서 동반 하락했던 종목군들은 옥석을 가려지는 그런 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내추럴 엔도텍발 약간의 휘청임이 코스닥 쪽에서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속도 조절 가능성, 변동성 확대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아는 게 아니라 어제 수급 얘기를 하셨지만 외국인들이 순간적으로 1,100억 코스닥 쪽에 매도를 하면서 동시에 어제 코스피의 외국인 매수세가 거의 기록적이었죠. 7,100억의 순매수, 그 네트로, 그쵸? 다 산 거에서 다 판 걸 뺀 게 지금 7천억이나 잡혔다는 얘기는 발빠르게 이 정신없는 코스닥에서 돈을 빼서 거래소로 갔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거래소 종목에 가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번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게 미국이 상승하고 유럽 시장이 상승하고 일본 시장이 상승하는데 왜 우리는 못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참 연초에는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들이 가면 국내 시장도 시간차를 두고 있지만 갑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도 훨씬 더 가파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키 맞추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어제 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동반 하락하는 거래소 시장은 7,445억 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일별 매수율을 보였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7천억 이상의 순매수 보였습니다. 그 여파는 그대로 시장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제가 이런 전략을 내드리고 싶어요. 절대 강한 종목은 한 번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내추럴엔터텍과 같은 일시적으로 그 기업에 한정된 악재가 출현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장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도 어제 급락세에서 벗어나는 종목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종목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너무 절대적이셨던 분들이라면 거래소 종목, 코스피 종목으로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예를 들어서 적어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비율을 한 5대5 정도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향후 코스닥의 종목별 차별화 장세 예상하셨고요. 코스피도 수익률 키 맞추기 예상하시면서 포트의 거래소 종목 반, 코스닥 종목 반 정도로 비중을 잡아줬으면 하셨습니다. 오늘 코스닥 급락 진단에 도움 말씀 주셨던 분 SK증권 영업부 이재광 이사님이셨습니다. 이사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도코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어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만큼 오늘 종목 얘기는 없이 시장 얘기만 좀 집중적으로 들었으면 하는데 3호일선 깨지면 11선까지는 무조건 간다 하셨었잖아요. 어제 5일선을 종가상으로도 걸치거나 약간 깨거나 했는데 어제 코스닥은 21선까지 갔다 왔어요. 그것도 순식간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나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려했던 지수의 하락적인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나온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많은 분들이 지수를 보고 전쟁 난 줄 알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수가 고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코스닥에 급락한 이유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가짜 백수 논란, 뭐 앞에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바이오주들의 급락을 어떤 야기시키는 그런 가짜 백수 논란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단순히 이 문제만 놓고 시장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지만은, 현재 그리스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던 상황에서 다우지수, 물론 다우지수는 반등했지만 여전히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하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시장이 한 번씩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눌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워낙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없이 급등했던 상황이라 코스닥의 어제의 폭락은 어찌 보면 한 번쯤은 좀 나와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지수가 고점이고 아니고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폭이 너무 컸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현재 가격 제한폭 변경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등락폭이 있었으면 아마 지수는 더 급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 한 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대 매매가 나간다거나 무지막지한 어떤 손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이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다행인지 아닌지 증권사들의 시스템 변경 문제 때문에 가격 제한폭의 변경이 상반기 내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이 아직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수가 이렇게 꼭 고점일 때, 특히나 대차장고와 신용 매수가 사상 최대치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방으로 꺾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들이 증가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의 변경으로 어떤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던 어제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이렇게 차라리 지수가 어느 정도 가격 제한폭 변경이 되기 전에 좀 조정이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어제도 부족했지만은 우리나라 어떤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들의 성향이 굉장히 냄비 근성을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역시나 어제도 5% 넘게 폭락이 나와주었지만은, 언제나 그렇듯 아랫꼬리를 달았던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피는 뭐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지만은, 코스닥은 뭐 외국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시 순매도로 인해서 급락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하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일단 21선에서의 반등의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건 5일선이 현재 이탈된 상황으로 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5일선 회복 여부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게 백수로 급락을 했던 그리스로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던 지수가 현재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상승장일 때는 뭐 개인들이 수익이 나면 마치 나는 뭐 좀 천재야라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서 숫자에 연연하는 어떤 투자자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하락장에서는 역시나 수익난 금액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는 투자의 패턴들이 반복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시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는 점 인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하락이 나오면 11선 부근까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피 지수 역시나 어제 11선을 찍고 아랫꼬리를 달았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외국인들이 7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 7천억이면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는 강한 수급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긍정적이라는 그런 것이 매수 강도로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11선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와줬던 패턴인 그런 상황에서 351선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지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5일선의 회복 여부만 놓고 중점적으로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어제도 뭐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대형주들의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제는 뭐 자동차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받쳐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뭐 증권주들, 화학주들 상승하게 되면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 들어서 IT 부품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했던 뭐 슈킹코리아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와주었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이 일진 디스플레이 이외에도 덕산 하이메트라든지 크루셜텍 같은 어떤 그런 무선 충전 기대감이 있는 뭐 어떤 RS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지속적인 입질적인 부분들 상당히 우리가 IT 부품 쪽 섹터들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조한 실적, 그리고 모멘텀이 없었던 어떤 작년 그런 한 해였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스마트폰의 기대감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사이클의 흐름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인지를 좀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수 5일선의 회복에 초점을 두자라고 했던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어제 아랫꼬리를 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랫꼬리가 과연 개인들을 털어먹기 위한 아랫꼬리인지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인지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오늘은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점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빠른 5일선 회복을 저도 같이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의 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의 전일 장중 5% 폭락이 많은 이슈거리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비단 코스닥 전체 문제가 아니라 내추럴 엔도텍 개별 기업만의 문제로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코스닥의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공개돼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4조 8천억대 초반 정도였었는데요. 영업이익 1조 5천억의 기록은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나 늘어난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합니다. 어제 오후장쯤에 장이 끝나고인가요?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나왔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이 더 나왔습니다. 결국 얘기를 종합해보면 오늘 코스닥이 어떻게 되냐 하는 사이에 IT 종목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두코 멘토님도 IT 부품주 얘기를 하셨었죠. 오늘 개장가 들고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